우한 교민 368명이 전 세계편으로 오늘 오전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교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는 350명은 버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국내 감염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귀국을 해서 충북 진천 그리고 충남 아산에 각각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정리한 차원에서 최영림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 전세기 한 대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일단은 승인이 됐고요. 어젯밤에 날아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 6시경이면은 김포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출발이 지연돼서 6시까지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6시 3분에 결국 이륙을 했고요. 8시경에 김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368명, 애초엔 369명이었는데 한 분은 현지에서 고열이 있어서 탑승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68명이 착륙을 했는데 이 중에 이 기내에 탄 분들 중에 18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이제 격리병동으로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요. 350명이 200명은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150명은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각각 이제 분산 격리 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 당초에는 전세기 4대를 보내서 이제 데려오려고 했던 건데 우리 교민들을 중국에서 하루에 전세기 한 대만을 허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좀 이렇게 좌석을 띄어서 오려고 했는데 꽉 차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8명이 또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이 기내에서 감염됐을 우려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건 기내 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증상이 지금 있는 분이 지금 18분이지 않습니까? 아직 확진은 안 됐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된다면 지금 기내에 참여했던 같이 오셨던 모든 분들은 안타깝게 격리와 함께 동시에 추가적인 검사 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생하고 오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우한에 지금 남아 있는 교민들에 대한 이송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정도면 또 다른 분들이 오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세기 보내는 문제는 중국과 지금 협의 중인 상황인데 우한에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이송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뭐 조속히 중국과 우리 한국 정부가 외교 당국이 잘 협조해서 조속히 모시고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 검역이나 이런 절차 부분은 최선을 만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기를 통해서 탈 때는 증상이 없었던 2명의 사람이 결국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우리 정부도 좀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될 텐데 이제 격리 시설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좀 검사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확인 단계는 지금 18분의 그 유증상 분이 확진 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금 격리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느 조치를 받을 것인지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14일간의 격리는 다 모두 다 격리되실 거고요. 매일 증상 체크하고 발열 체크하고 또 외출 금지 당당히 조치를 하면서 지금 아마도 확진 검사를 전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일본 당국과 여러 검사 역량의 스케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그 14일 동안 이제 이 시설 격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많이 이제 보도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14일에 이제 이분들께서는 이 시설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떻게 좀 알려져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도 2~3명씩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기본적으로는 외출 금지, 면회 금지. 그러니까 격리 시설 내에서 2주를 꼬박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1인 1실 기준입니다.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도 따로 달려 있는 방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갇혀 있는 만큼 이 텔레비전이나 혹은 인터넷 등 이 미디어 지원은 최대한 한다. 이건 뭐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목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식사를 방에서
삼시세끼를 혼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왜냐하면 단체 식당이 있지만 거기서 모여서 또 식사를 하다가 상호 감염의 우려가 분명히 있으니까 식사도 자기 방에서 혼자 하고 도시락을 방으로 다 각각 배달을 하는 형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제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지금 함께 나오신 교민들 거기에 이제 격리 시설에 생활하시는 교민들 간에는 접촉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두게 될 것 같아요. 거리와 스크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시로 뭐 만나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끼리 어떤 뭐 상호 교류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상주하게 되고 또 의료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성원을 보내야 되는 대목은 사람이 2주간 갇혀 지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상당히 좀 심리적인 좌절, 우울증에 빠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도 지원되겠지만 그분들도 또 텔레비전 보실 거거든요. 우리가 응원 보내는 것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사실 격리시설 이제 지정을 놓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어서 사실 오늘도 좀 주민들과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민들이 이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좀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SNS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교민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또 그런 글들도 올라왔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반발하고 우려했던 주민들의 심경도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또 어르신도 있고 지방에 대부분 또 고령자들이 많죠. 그런데 가깝다라고 그분들은 느끼셨고 위험한 거 아니냐. 여기는 전문가들의 설득이 필요했는데 나름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진영 장관 내려가서 계란세례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안심을 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이 나머지 아산과 진천에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따뜻하게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이건 주로 SNS를 통해서 뭐 위아 아산, 우리가 아산이다. 또는 우한 교민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반대 여론도 있고 또는 뭐 이거 어떡하겠나. 우리 지역이 받아서 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고 결국은 이것이 중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주민회의에서 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뭐 좀 이제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을 짧은 시간에 또 보게 된 거고요. 이 기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싶습니다. 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뭐 심정적으로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 모두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와주셨으니까 최재욱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 시설 격리를 하지만 그 안에 뭐 도시락도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면 격리돼 있는 사람들은 격리돼 있는 거지만 격리돼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또 혹은 뭐 접촉을 하거나 접촉한 사람이 또 어떤 시민사회 지역사회 나와서 뭐 아산이든 뭐 진천이든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이 또 아직까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시는 차원에서 안전하다고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 의사협회 많은 단체가 과학적으로 검증과 리뷰를 충분히 거쳤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격리 시설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과 물자 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철저하면 그건 충분히 관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주민들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은 그 격리시설 외부로 공기로 해서 혹시 매개돼서 바깥으로 전파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비말 입자, 침 입자라는 거는 수분이기 때문에요. 일반 대기중으로 나가면 거의 대부분 1m, 2m 못 가서 다 증발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입자 중에 있던 바이러스가 혹시나 떠다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하시겠죠. 이 부분도 일반 대기 중에서 자외선을 받고 그러면 거의 몇 시간에서 맥시멈 24시간 내에 다 사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7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8세 한국인 남성인데 지금 중국 우한을 거쳐서 또 청도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어떻게 이 확진자가 확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7번 확진자까지 6번째 확진자는 아주 특이한 사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제 사람 대 사람 감염으로 2차 접촉, 2차 감염의 사례가 등장했던 거고요. 네.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다 우한 방문의 여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발원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설 명절 연휴 전에 다 들어오셨어요. 7번째 확진자 20대 남성인데 네. 우한에 갔고 23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23일 저녁 무렵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감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 검사 대상이 됐고 30일에 이제 확진 판정이 확정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우한에 바로 직항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청도를 거쳐서 나오는 경유 노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칭타오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그럼 결국은 우한 방문력이 있는 환자로 확인됐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6번째 확진자의 경우여서 앞으로 2차, 3차 감염의 우려 이거 어떻게 좀 우리 그 당국이 검역 당국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2차 감염 사례인 것 같아서 최재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실제 지역사회에 전파될 우려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현재 상황은? 2차 감염이 결국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돼서 자료로 나타난 거고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WHO가 오늘도 그 비상사태 선포한 것도 결국 2차 감염,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을 인정하고 이 부분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2차 감염을 지금 6번째 환자만 이제 확인됐으면 그 외에 모든 확진자들에서 2차 감염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확인하고 이 검사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더 적극적인 예방 감시 체계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2차 감염자가 이제 6번째 확진자인데 그 3번째 확진자한테 옮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옮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6번째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던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굉장히 좀 저희도 좀 전문가 입장에 이해가 안 됐는데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과 체류 시간을 고려해서 조사관이 판단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WHO가 갖고 있는 밀접 접촉자 기준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WHO 기준에 의하면 충분히 밀접 접촉자로 파악해서 확진 검사 대상으로 조기에 검사가 시행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WHO 기준과 우리의 기준의 약간 그 구분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라서요. 왜 밀접 접촉자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 기준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왜 그렇다면 약간 그 기준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명확치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까지 일본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시간과 공간과 체류 시간들 확진자와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역학조사관이 판단하겠다라는 이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CCTV 보고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WHO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1m 거리 이내에서 같은 공간에서 체류한 사람이면 그런 밀접 접촉자를 보고 다만 밀접 접촉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하나인데 확진자가 증상의 경우인데 그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또 밀접 접촉 기준을 파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들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에 따라서 그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공표해서 그걸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꼭 어렵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애매모호하게 공표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WHO가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상사태라고 선포했다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인데 네. 이걸 좀 더 이제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그래, 돼요. 지난 밤 사이에 선포했는데 뭐 위원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늦었다. 이게 왜 일찍 했어야 된다. 실기했느냐. 지난번에 한번 선포하기 위한 회의를 검토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유보가 나왔죠. 유보가. 그리고 거의 지금 상당히 확산이 된 이후에 지금은 누가 봐도 세계적 통계가 사스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규모로 확진자가 중국에서 지금 사스보다 더 나왔어요. 치사율은 아직은 이 통계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단계다. 한참 이제 진행 중이라 지금 우리가 피크에 온 것인지 한참 더 가야 될지 아직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찍 내렸어야 되는 것이 너무 신중하게 하다가 늦었다. 그때 이제 이 WHO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감염력이 사스보단 낮은 것 같고 메르스보단 높은 것 같다. 그 중간쯤인 것 같다. 좀 더 지켜보자. 그랬는데 홍콩이라든가 유럽 쪽의 전문가들은 사스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서로 주장들이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국제기구가. 어쨌든 PHEIC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이게 2005년에 WHO가 개정을 해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이게 6번째 선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에 떠오르시는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에볼라 또 이제 야생 폴리오라는 게 있었고요. 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이어서 6번째로 이제 2005년 이후에 내려진 거니까 15년 만에 상당히 좀 엄중한 사태로 WHO가 다루기 시작한 거고요. 다만 보시면 여러 가지 출입국을 통제하는 권한까지도 있어요. 법적 권한까지도 갑니다. 190여 개국에. 그런데 이번에 어떤 교역과 사람의 이동은 일단은 배제했어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계 사태에 따라서 비상사태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WHO의 선포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의 대응 체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사실은 하나하나의 매뉴얼이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WHO의 기준에 따르되 권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각 자국의 기준들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강력한 매뉴얼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WHO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 지난 많은 그 국제적인 감염 사태에서 갖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나온 자료들과 기준들은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접 접촉자 기준이나 일상 접촉자 기준들 같은 경우는 빨리 국내에 도입해서 국내에 빠르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WHO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내 우리 기준에 맞춰서 국내 기준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입국과 통행에 제한을 두지는 말자고 했습니다만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국적항공사 통해서 입국 제한이라든지 중단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어떤 WHO의 기준을 도입하되 국내의 기준과 국내 규제의 부분은 좀 더 우리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버스 기사가 관광객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누구에게 옮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2차 감염자가 나왔을 때 어느 대목에서 감염이 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칭찬보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 가장 그래도 걱정되는 지점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더 신경 써서 방역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2차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돼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확진자를 조사해서 그분과 접촉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미국은 이미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느 이제 환자가 발생한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건국에다 문자를 이렇게 돌립니다. 아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그 식당에 환자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계셨던 지역 주민이 계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개합니다. 아, 공개가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네, 언제 다 하나씩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밀접 접촉 기준이 이게 내가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그때 내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해서 빨리빨리 그물을 촘촘하게 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방역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